비트코인 30% 폭락? 진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폭락했는데 원인이 비트코인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경제 강의로 쉽게 풀어드리는 니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안전벨트입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폭락의 범인은 코인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비트코인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인 시장 끝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오늘은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 폭락의 핵심은 거시경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줄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경제에서 현금이 부족해지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뭘 팔까요? 정답은 위험자산입니다. 주식, 코인, 고위험 상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은 가장 먼저 던져지는 대표 자산입니다. 공포장에서는 좋은 자산이 아니라 빨리 팔리는 자산부터 무너집니다. 그럼 왜 현금이 부족해졌을까요? 여기서 미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은 해마다 돈이 부족합니다. 세금만으로 예산을 다 못 메웁니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합니다. 쉽게 말해 빚을 더 냅니다. 문제는 최근 국채 발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게다가 단기 국채 비중이 커졌습니다. 단기 국채는 1개월, 3개월, 6개월짜리입니다. 이게 많이 나오면 시중의 현금이 국채로 빨려 들어갑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현금이 말라간다. 돈이 없다. 미국이 단기 국채를 쏟아내면 전 세계 시장은 현금 가뭄을 겪습니다. 여기서 레포 시장이 등장합니다. 레포는 초단기 돈 거래 시장입니다. 하루, 며칠만 돈 빌리는 곳입니다. 현금이 부족해지면 돈 빌릴 사람은 늘고 빌려줄 사람은 줄어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단기 금리가 갑자기 튑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금리 발작이라고도 부릅니다. 금리가 튄다는 건 그만큼 돈이 급하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더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더 팔아치웁니다. 금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공포의 온도계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준이 단기 유동성을 조절할 때 쓰는 일종의 비상금이 있습니다. 그 비상금이 줄어들면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연준이 당장 돈 풀 여력이 약해진 거 아니냐? 이 불안이 커집니다. 불안이 커지면 사람들은 현금 확보부터 합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을 더 팝니다. 비트코인도 같이 얻어맞습니다. 시장은 호재보다 현금 부족에 먼저 무너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폭락 원인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뭘까요? 쉽게 말해 이런 구조입니다. 일본에서 돈을 싸게 빌립니다. 그 돈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합니다. 미국 주식에도 넣고 채권에도 넣고 코인에도 넣습니다. 게다가 레버리지를 씁니다. 2배, 5배, 10배도 씁니다.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일본 돈을 갚아야 할지 모른다. 이 공포가 시장을 눌러버립니다. 엔캐리 청산은 바람이 아닙니다. 시장의 태풍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엔캐리 청산이 특히 무섭냐면요.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는 평소엔 수익을 키웁니다. 하지만 공포장에서는 손실을 폭발시킵니다. 자금이 회수되기 시작하면 팔아야 하는 사람이 연쇄적으로 늘어납니다. 가격은 더 빨리 떨어집니다. 이때 시장은 패닉에 가까워집니다. 하락장은 나쁜 뉴스가 아니라 강제 매도가 만듭니다. 이제 모두가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오르냐? 핵심은 간단합니다. 연준이 완화로 돌아섰느냐입니다. 연준이 긴축을 끝냈다. 필요하면 단기 자금을 풀겠다. 완화 기조로 간다. 시장이 이걸 확실히 믿게 되면 위험 자산은 숨을 돌립니다. 즉, 비트코인의 방향은 코인 내부보다 연준의 방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진짜 상사는 반감기가 아니라 연준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논점이 있습니다. MEI, 즉 광의 통화량 이야기입니다. ME는 쉽게 말해 시중에 돌 수 있는 돈의 총량입니다. 긴축을 했는데도 통화량은 큰 틀에서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흐름이 있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관점이 맞다면 유동성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 다시 살아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나쁜 뉴스가 아닙니다. 돈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다음은 은행 규제 완화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 규제 이야기입니다. 은행은 원래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을 일정 비율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이 돈을 더 굴릴 여지가 생깁니다. 대출을 늘릴 수도 있고 채권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 돈이 더 도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규제 완화는 조용하지만 시장을 끌어올리는 유동성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큰 손들은 공포장에 줍줍하냐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원칙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것이 흐름에 맞서지 않는다. 정부 정책 방향을 거슬리지 않는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분할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몰빵은 가장 위험합니다. 큰 손은 싸서 사는 게 아닙니다. 안전해져서 삽니다. 여기서 전략 용어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적립식, 그리고 리밸런싱. 적립식은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시간을 나눠 꾸준히 사는 겁니다. 리밸런싱은 비중이 커진 건 조금 줄이고 줄어든 건 조금 늘려서 원래 비율로 맞추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교육적 설명입니다. 각자 자산 상황에 맞춰야 합니다. 투자에서 기술보다 무서운 건 감정입니다. 감정을 막는 게 분할과 원칙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실전 포인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딱 하나만 봐야 한다면 뭘 보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10년물 금리에는 성장 기대, 물가 기대, 경기 방향, 자금 흐름이 다 섞여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불안정하면 대출 금리도 흔들리고 위험 자산도 부담을 받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세계 돈의 체온계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자산도 흔들립니다. 이제 반감기 사이클 이야기로 갑니다. 반감기 이후 3년 차에는 하락한다. 이 믿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인터뷰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주장입니다. 첫째, 규제 환경이 과거와 다르다. 둘째, 투자 인구가 늘어 현물 기반이 두터워졌다. 셋째, 큰 기관이 들어오며 예전 같은 무자비한 폭락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또 하나, 비트코인은 이미 대부분 채굴이 끝났고 남은 채굴량 변화의 영향이 과거보다 작아졌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반감기만 믿고 투자하면 과거 지도로 새 도로를 달리는 셈입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내년이든 앞으로든 결국 거시경제가 버텨주느냐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체크할 4가지입니다. 첫째, 단기 유동성이 풀리는가? 둘째, 엔캐리 청산 공포가 잦아드는가? 셋째, 연준이 완화 기조를 확실히 하는가? 넷째,
미국 10년물 금리가 안정되는가? 이 네 가지를 보면 뉴스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가격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돈의 방향을 맞추면 가격은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투자자 기준으로 현실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폭락이 나왔다고, 세상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반등이 나왔다고, 무조건 간다고 믿지도 마십시오.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닙니다. 원칙입니다. 특히 레버리지, 대출 투자, 몰빵은 시니어 자산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투자라면 그건 돈이 아니라 건강을 깎는 투자입니다. 오늘 강의는 한 문장으로 끝내겠습니다. 비트코인 폭락을 이해하려면 코인이 아니라 돈줄을 먼저 보십시오. 가장 비싼 수업료는 모르고 버틴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흐름을 보고 버티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 10년물 금리를 시니어가 3분 만에 해석하는 법을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